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화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9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송수현 기자. 네, 경기 평택시 위험물질 보관창고 앞입니다. 네, 지금 연기가 뒤로 계속 보이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불이 난 창고가 보이실 겁니다. 창고의 기둥과 뼈대는 모두 불에 타서 새카맣게 타 있는 모습인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굴착기가 창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불에 탄 잔해물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수차에서 연신 호스로 물을 뿌려보지만 검은 연기는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모습입니다. 경기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인화성 물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쯤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와 2단계는 물론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후 대응 1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이 해제됐고 오전 9시쯤에 큰 불길이 잡히면서 초진이 선언됐습니다. 창고 안에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다고 해서 더 걱정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입니까? 네, 이곳 창고 7개 동 가운데 5개 동이 석유나 알코올과 같은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창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곳이 위험물질 보관 허가량이 모두 1255만 리터에 달하는 대규모 위험물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불이 난 창고 안에는 인화성 물질 191만 리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실제로 창고 안에 어떤 인화성 물질이 얼마만큼 보관되어 있는지는 소방당국이 불을 모두 끈 뒤에 확인할 계획입니다. 화재가 1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주변은 괜찮은 겁니까? 네, 저도 이렇게 주변에 서 있는데 일반적인 탄내가 아니라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한강환경력 화학안전관리단이 화재 현장에 급파돼 유해물질을 측정했는데 측정 결과 유해성이 우려될 만큼 유해물질이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화재 진압 과정에서 사용된 소방수와 유독물질이 섞여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천에 둑을 세워 대비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직후인 오늘 새벽 1시쯤엔 인근 기숙사에 있던 공장 직원 10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또 정부는 재난 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차량을 우회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시 위험물 보관 창고 앞에서 YTN 송수현입니다.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걱정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당분간 동해안을 제외하고 뚜렷한 비 소식이 없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더위는 훨씬 나아지고 바람도 좀 불긴 하는데 비가 안 오네요. 네, 이제 가뭄이 걱정입니다.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평년의 72.3% 수준이었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심했습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강수량이 68mm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7월에 300mm는 넘게 와야 하는데 평년의 21.9%, 그러니까 5분의 1 수준에 그친 겁니다. 기상학적 가뭄인 기상가뭄은 최근 6달의 누적 강수량을 측정해 총 4단계로 나눕니다. 평년의 65%에 못 미치면 약한 가뭄, 55% 이하면 보통 가뭄, 45%에도 못 미치면 심한 가뭄인데 이 심한 가뭄이 20일 이상 누적되면 극심한 가뭄입니다. 부울경 지역은 지난달 약한 가뭄 14.1일, 보통 가뭄 6일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기상가뭄이 며칠이나 발생했는지 지도로 나타냈습니다. 부울경 지역의 7월 기상가뭄 누적 발생일수는 20일이 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도 13.4일, 전북이 7.7일을 기록했습니다. 부울경 지역은 6월에도 비가 별로 안 왔고 이 통계가 나온 이후인 8월에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분간 비 예보가 없는 건가요? 네, 중기예보가 앞으로 열흘, 그러니까 오는 21일 금요일까지 나와 있는데요. 강원 동해안에 내일부터 사흘 정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태풍 차놈의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15호 태풍 차놈은 일본 도쿄 부근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오후 3시쯤 강도 2로 세력을 키울 걸로 보입니다. 태풍은 일본을 뚫고 열대 저압부로 소멸해 동해안에 올 즈음에는 온대 저기압이 되겠지만 남아있는 비구름이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이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지금으로선 앞으로 열흘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를 제외하고는 구름 많음, 흐림 또는 맑음만 있을 뿐 비 소식이 없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기압계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한 발 물러선 폭염에도 고수온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합니다. 양식장과 농가는 물론이고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먼저 김건우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경북 포항에 있는 강도다리 양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는 지금 어디죠? 네, 저는 서울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양식장의 김건우 기자, 고수온으로 양식장 피해가 상당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횟감으로 사랑받는 강도다리를 기르는 양식장인데요. 거의 40만 마리 가까이를 기르는 대형 양식장인데 이 고수온의 피해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몇천 마리씩 계속해서 폐사를 하고 있고 바로 오늘 아침에도 한 3천 마리 정도가 폐사해서 퍼내야 했다고 합니다. 강도다리를 키우기에 최적의 바닷물 온도는 20도 안팎인데 이달 들어 극심한 폭염으로 수온이 28도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거의 40도에 달하는 극한 더위를 겪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탓에 이 양식장에서만 하루 1% 정도씩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폐사하지 않더라도 밥을 잘 먹지 못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 후유증이 크다고 하는데요. 100마리 중에 70에서 80마리 정도를 출하하면 그해 수확이 괜찮은 것으로 보는데 올해는 거의 절반도 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고수온 현상이 길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오늘 오전까지 전국의 양식어가 136곳에서 어류 182만 마리 정도가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넙치나 강도다리부터 숭어나 조피볼락 같은 친숙한 생선들인데 이곳 포항을 비롯한 경북 지역의 피해가 100만 마리로 가장 컸습니다. 액체 산소로 바닷물 온도를 낮추거나 수온이 낮은 15m 깊이 바다에서 물을 퍼오는 등 여러 방식으로 대응하지만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나마 희소식은 최근 태풍 영향으로 수온이 조금 내려갔다는 점인데요. 며칠 전까지 28도였던 수온이 이번 주 들어서는 27도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오늘 밤 일본에 상륙하는 15호 태풍 차노미, 동해에 진출하면서 바닷물을 뒤집으면 고수온이 더 약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원래 적정 수온보다는 훨씬 높은 탓에 피해를 줄이기엔 역부족이라 양식어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포 농수산물 시장에 나간 김대근 기자. 시장은 그동안 무더위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꺾였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죠. 이 건물 전체에 에어컨을 켜기는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가 앞에 천막을 쳐두고 안에 에어컨을 켠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색적인 풍경도 볼 수 있었는데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 특히 폭염에 취약하죠. 그렇다 보니까 매대에 농산물을 직접 깔아두기보다는 사진으로 대체한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냉장고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두고 손님들이 농산물을 찾으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보여주는 그런 가게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상인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시들기도 하지만 날씨가 온체 덥다 보면 밖에다가 내놓으면 녹기도 하거든요. 물건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저희들이 손님한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상인들도 하루빨리 이 무더위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농산물 가격까지 크게 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상인들이 더 힘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폭염에 그리고 남부지방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 상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시금치를 좀 샀는데
자, 제가 어렵게 이 시장에서 이 시금치를 구했습니다. 이게 300g인데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네, TV 보고 계신 어머님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거 300g에 제가 6,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100g에 2,000원 주고 산 건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소매 가격, 평균 가격과 동일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지금 10일 기준 시금치 가격이 100g에 2,000원입니다. 그런데 전달에는 1,088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달 평균 가격과 비교했을 때 84%가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금치뿐만이 아닙니다. 적상추는 31% 올랐고요. 애호박은 44%, 열무는 78% 올랐습니다. 상인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가뭄이라든가 폭염 때문에 폭등한 야채가 많습니다. 주산지가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폭염도 있지만 또 가뭄까지 겹쳐서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오른다고 상인들이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시금치 사러 왔다가 비싸다 이러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상인의 얘기 들어보시죠. 한 단에 7,000원 하면은 이러고 다 그냥 가요. 네, 더위에 농산물이 시들까봐 걱정. 그리고 이 농산물 비싸서 안 팔릴까봐 걱정. 지금 상인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하루빨리 폭염과 가뭄이 가셔서 상인들 고민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피해 현장의 시름까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시금치 가격 듣고 놀란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여파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 김근우, 김대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다시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이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세로 전환했다고요? 네, 앞서 코스피는 0.95% 내린 6,240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는 약세장에서 횡보를 보이다가 현재는 6,377선까지도 오르는 등 강보합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앞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에 따른 국제유가와 금리 상승, 밤사이 있었던 미국 증시의 숨고르기 여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번 달 우리 수출액이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는 등 견조한 반도체 수출과 외국인 수급 유입에 코스피가 상승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순매도로 돌아서 기관과 함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대형주들을 보면 약보합으로 시작한 삼성전자는 강세 전환에 4% 넘게 오르기도 하는 등 현재는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140만 원대에서 거래를 시작한 SK하이닉스는 1%가량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69% 내린 849로 출발했지만 강세 전환에 장중 2%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바이오와 2차 전지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 전환하는 등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매도 우위로 전환해 외국인과 함께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 기준으로 1,415.7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는 1,41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 난항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화 강세 등의 오늘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77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태평양에서 발생해 무려 6,000km 넘게 이동한 제13호 태풍 돌핀이 결국 중국을 강타했습니다. 632m 높이의 상하이 타워가 휘청거리고 불어난 물이 창틀 끝까지 차오르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속 150km 넘는 강풍에 트럭이 쓰러지고 임시 건물도 나뒹굽니다. 가로수와 전봇대는 물론 대형 광고판, 태양광 패널이 지붕째 뜯겨나가기도 합니다. 고정용 콘크리트 더미까지 날아와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这个石墩都砸到车里面了，车尾巴还有一个，这边的车也砸到了。 제13호 태풍 돌핀이 강타한 중국 동부연안 632m 최고층 상하이 타워도 휘청거렸습니다. 건물 125층에 있는 1000톤짜리 진동 흡수추가 50cm 정도 진폭 운동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设定的极限值是2米，1000吨重的阻尼器以产生反向运动的方式来抵消大楼的摆动。 누적 600mm 안팎의 폭우도 쏟아져 경제 수도권을 표방하는 연안 도시들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창밖에 물이 차올라 졸지에 수족관처럼 변한 집, 불과 몇 분 만에 창틀 끝 천장까지 잠겨버립니다. 정확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태풍 상륙 직전 9살 소년이 경랑에 휩쓸려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哎呀，你多少危险！你这个人，我跟你说那个，过来，快不要站在这里呀，不要下去啊！ 직경 1,300km, 거대한 태풍에 안후이성과 허난 등 주변 지역에도 산사태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는 12일 전후론 한반도에서 가까운 산둥과 베이징 일대에도 큰 비가 예보돼 한여름 폭염은 한풀 꺾일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규모 7.4 강한 지진이 남미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눈앞에서 순식간에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합니다. 병원 건물의 파편이 구급차 위로 쏟아지고 콜롬비아에서 가장 높은 대성당 첨탑도 강진에 무너졌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아침 규모 7.4의 강진이 콜롬비아를 강타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Y pasamos, yo creo que si dura 5 segundos más, ya no queda nada. Creo que llegamos al límite ya de resistencia.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크주의 산호세 델 팔마르로 진앙에서 가까운 서부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고산지대인 리사랄다주에서만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물 수십 채가 완전히 무너졌고 페레이아 등 공항 여러 곳도 파손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잔해에 갇힌 사람들이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에선 지난 7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취임 며칠 만에 최대 난관에 봉착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He ordenado suspender toda la agenda que tenía en la capital de la República para concentrarme en el desastre natural que hoy azota a nuestro sufrido pueblo colombiano. 이번 강진은 지난 6월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6천 명 이상이 사망한 지 한 달 보름여 만에 일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접경 지역과 에콰도르, 파나마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번엔 콜롬비아 강진 전문가 연결해서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태웅 세종대 지구자원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콜롬비아 강진 규모 7.4인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지난번 베네수엘라 지진급인데 그 차이는 지난번 베네수엘라 지진은
10km의 얕은 지진이고 이번 지진은 깊이가 110km가 됩니다. 100km나 더 깊은데요. 네. 이러면은 깊이가 그렇게 깊으면은 100km면 에너지로 치면 그거의 제곱이니까 10,000분의 1 수준입니다. 상당히 약한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규모 6 정도의 지진인데 피해가 크네요. 지금 뭐 특히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100명이 넘게 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피해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규모 6급의 지진인데도 그렇게 피해자가 났다는 것은 그 내진 구조의 문제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본 같으면은 그 규모 6 정도면은 그렇게 피해가 안 나는데 아무래도 그 콜롬비아 지역의 내진 구조의 문제로밖에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 강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6월 달에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번 지진도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하실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지진은 그 전형적인 불레고리 태평양판이 충돌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즈카판이라고 그게 침몰해가면서 일어난 지진인데요. 지난번 베네수엘라 지진은 카리브판이라고 전혀 다른 판이, 내륙 지역의 판이 부딪혀서 난 지진은 좀 연관성이 낮은데, 아무래도 뭐 인근에서 지진이 큰 지진이 나면은 좀 촉발된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진의 원인이 이제 전혀 다르기 때문에 뭐 연관이 바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이신데요. 또 이런 의문점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망자가 집중된 곳들이 이제 커피 생산지다 보니까 지대 자체의 영향도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제일 지진의 그 피해라는 거는 집안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네. 집안의 액상화로 해서 큰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네. 지난달에 이제 일본의 구마모토현에서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이번에 콜롬비아 지진은 7.4의 규모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진 발생 빈도가 좀 잦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거는 규모로 에너지가 이제 얼마나 방출됐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규모 한 등급이 올라가면 에너지가 30배 차이 나니까, 만약에 규모 9짜리 동일본 지진이 나면은 이번 규모 7 지진은 30 곱하기 30, 약 10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 한 방이면은 이런 지진 한 1000번 일어난 거하고 같으니까 이게 통계상의 문제인데요. 이거 가지고 지진이 빈발했다, 어쩐다 하는 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콜롬비아 강진 피해 소식 전문가가 짚어봤습니다. 정태웅 세종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며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낡은 관행,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인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급 체제가 부동산, 교육, 청년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이 이를 해결할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이곳에서 열겠다며 행정수도 세종 이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행복청은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입주와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 계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토 균형 발전이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어제 민관 합동으로 점검한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했는데요.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는 데 전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공직자들의 자세와 실천에 달려 있는데 일부가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을 철저히 하고 실수나 의혹에 따른 나쁜 결과에 대해선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책임, 무능이나 부정부패에는 엄정한 문책을 병행해 옥석을 가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핵심 스피커 여야 의원 두 분을 모셨는데요. 경기 수원시갑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충남 서산시 태안군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사정각 여론조사로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이 또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뉴시스가 의뢰해서 에이스 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긍정은 44.3%, 부정은 51.5%입니다. 그 추이도 같이 보실까요? 네, 긍정과 부정의 추이가 마치 X자를 그리듯이 긍정 평가가 58.6%에서 44.3%로 급격한 내리막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 의해서 이제 지지율 추이가 내려가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번 조사에서는 좀 더 가파르게 좀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건 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여러 복합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값 문제라든가 또 세제 개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그리고 ETF 주식시장 관련된 문제 등등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어준 씨는 이제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다. 어제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김어준 씨, 뭐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다. 여당 지지층 중에 이제 코어 지지층이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줘야 하는데 그 점을 우려했던 것이 최근에 2달간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또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청이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할 땐 언제고 그걸 1가구 2주택으로 하겠다고 기상천외한 발상을 하나. 그러니까 실패한 부동산 세제 도입이 지금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성일종 의원님께서는 어떤 분석을 하십니까? 정부의 정책은 여야를 뛰어넘어서 비교적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 약자 떠드는 게 민주당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약자들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관되게 그 모든 것들이 보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윤기 사건이나 또는 부산의 돌려치기 사건 같은 경우에서 다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을 왜 개정을 하지요? 국민을 위해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을 위해서 개정을 했다고요. 이게 감정적으로 했다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검찰의 강압 수사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그 단적인 예가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에 가가지고 숙자 완료했습니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부산의 돌려치기 사건의 피해자께서 지옥에 나가라고 쓴 거 아닙니까? 아주 전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국가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좀 물어볼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만 검찰이 그렇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똑같이 수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자를 보호한다고는 무슨 2중, 3중으로 해야 되는데 이 보안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던 것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이 따가운 것이지요.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당연히 세제 개편안도 그렇습니다. 한 집에 집을 가지고 30년, 40년 살았던 부분들을
분들한테 그 집값이 올라갔다 그래서 팔아라, 다른 데가 살아라, 이거 내쫓는 거예요. 주거 이전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일관성 없이 지금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레버리지도. 네. 또 ISA도 마찬가지고. 그 이 일관성이 없는 정책에 의해서 지금 국민들이 실망하는 건데 이건 국정 기조를 빨리 바꿔가지고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찬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일단 찬반의 이제 비율을 보면은 여러 이제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반대가 상당히 좀 높은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반대가 43.9%. 최근에 이제 서울 지역의 지지율도 많이 빠져서 민주당 의원들도 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네. 있고요. 이게 정식적으로 이제 굳어지기 전에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개편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는 공정하고 좀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안 수사권 문제만 하더라도 네. 검찰에게 수사와 기소 또 모든 권한을 줬더니 70년 동안 이제 국민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여러 폐해가 있었고 또 검사하다가 옷 벗고 나오면 1년 안에 3, 40억 혹은 100억까지 버는 그런 구조라든가 또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갖게 됨으로써 거기에 정관 변호사가 선임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이 불공정하게 처리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거든요. 근데 쿠팡 노동자의 퇴직금 사건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선진 형사 사법 체계를 갖춘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게끔 그렇지만 중요하고 긴급 사건은 서로 협력하게 이렇게 만들자는 것인데 이번에 형사소송법을 제가 중심에서 이제 개정한 의원으로서는 예. 가장 달라진 점은 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라든가 기소에 있어서 왜곡하지 못하도록 모든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수사 과정의 모든 증거와 자료들도 다 녹화 혹은 녹음해서 전자화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던 증거를 누락했다는 것인데 예. 그때도 경찰관이 이제 바디캠을 갖고 와서 현장을 다 촬영하고 예. 다 그것을 보관하도록 그리고 사후에 언제든지 검증을 받을 수 예.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예. 법 왜곡죄가 살아있는 이상 증거를 은닉하거나 혹은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수사관들은 저는 없을 예. 것이다 이렇게 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제도가 국민 속에서 잘 안착할 예. 수 있도록 또 70년 만에 변하니까 국민들께서 또 약간 그 뭐랄까요 좀 체감하기 아직 처음 체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예. 안착할 수 있도록 그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 자리가 잠시만요. 보안 수사권 정책 공방은 이제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다뤄온 네, 문제이기 네. 때문에 정책 공방을 또 시작하면은 저희가 계속 그 얘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의 찬반 여부와 관련한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폐지에 이제 반대한다는 의견이 52.3%,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8.6%고요. 세대별로도 찬반을 좀 물었더니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10대 그리고 30대에서 반대 여론이 60%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승원 의원께서 워낙에 이제 주도적으로 이 법안을 이제 주도하셨기 네네.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론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홍보의 부족인지 아니면 정말 그 제도에 대한 불만인지 이건 더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무튼 제도를 예. 설계한 한 의원으로서는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점에서 국민들께서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예. 불만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 이번에 사회적 약자 TF를 저희 민주당 안에 만들어서 더 목소리를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뭐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보면서 세대별로 따져봤을 때 젊은 층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가 상당히 높은 게 왜 그런 걸까 좀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젊은 여성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네.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요. 전에 초등학교 연령을 윤석열 정부 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좀 낮추자라고 하는 다듬어지지 않은 정책을 내놨다가 교육부 장관이 굉장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 삶과 관련되는 것이고 안전과 관련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을 실험을 하자는 거예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이러한 선례가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도 하고 나서 안 되면 보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절대로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당이 이런 보안 수사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 이 부분에 이제 여론에 이제 허들이 있는 건데 이걸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좀 이 해법을 풀어 나갈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사관학교 통합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좌우명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좌우명이 어떤 건지 좀 들어보시죠.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엽기적 발언이 지탄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처변불경, 즉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을 모택동이 했다고 소개하며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김일성이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침략 전쟁입니다. 주적이 어디인지 대답도 못하는 정권에서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에 가서 생도들 앞에서 모택동의 좌우명을 금가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이고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안규백 장관은 탈영 의혹 하나만으로도 결격입니다. 안 장관은 존재 자체로 훈해에 대한 조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합니다. 네, 처변 불경.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 생도들 앞에서 모택동, 마오쩌둥의 발언이 이제 내 좌우명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놓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관이라고는 직책이 만약에 뭐 다른 뭐 복지부 장관이나 다른 거였으면 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은 전 군을 다 총괄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자, 그리고 장소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앞에 놓고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군과 관련되는 데 있어서 6.25가 났잖아요. 지금 우리는 6.25 때문에 돌아가신 순국선열도 많습니다. 생존해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 가족도 많습니다. 그런데 목택동이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목택동한테 가서 협의를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목택동한테 가서 다시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남침을 일으켰고 그리고 우리가 휴전선을 돌파해서 통일을 앞두었었을 때 이 목택동이 지원하에 의해서 다시 이 38선까지 밀려오는 그런 엄청난 사태가 있었단 말이죠. 이 전쟁의 아주 뒤에 배후에 있는 주범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 군의 최고인 장관이 공사의 생도들 앞에 가가지고 과연 이 얘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많은 6.25 참전 용사들이 계십니다. 아마 장관께서도 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국립묘지 참배했을 거예요. 거기에 6.25 전사자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이 장관이 이 말이 맞습니까? 저는 전에 이 병적 기록부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 떳떳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상황적 측면에 있어서도 절대로 장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한 것이지요. 전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좀 국방부에서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한 얘기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6.25 당시에 이제 주적의 수장이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 정서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안규백 장관이 2016년도부터 처변 불경 어떤 처한 상황이 바뀌어도 크게 놀라지 않는다.
그런 말을 계속 좌우명의로 본인이 얘기를 해왔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장제스 주석도 처변 불경을 강조한 그런 역사적인 그 기록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정치적 철학이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야 그것이 됩니까? 어느 누구의 뭐 전유물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예. 그 뜻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좀 아쉬운 점은 그 정점식 대표님이 하시니까 예. 또 공안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이렇게 공안적으로 다 연결해서 색깔론을 또 입히는 거 아니냐. 예. 지금 AI 시대고 예.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색깔론을 입혀서 공격하는 것은 정치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적국의 수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인문학적으로 정치 철학적으로 언급한 말이다. 이런 뭐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분이 국방부 장관이라니까요. 그리고 장소가 공군사관학교고 생도들이라니까요. 거기에 6.25를 일으키는데 배후에 이 전범이 목택동인데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맞냐는 거지요. 정말 비판의 지점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 그 반대되는 장제스 그 주석도 처변 불경을 강조하고 장제스 얘기하지 같은 않습니까? 경우는 예. 처변 불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제스는 6.25의 참전에 무슨 뭐 큰 이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6.25로부터 얼마나 많은 국민과 군인들과 피해자가 많습니까? 이 피해자가 살아 계신데 국방부 장관이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다른 장관이 얘기했다고 그러면 우리 김승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를 국민들께서 덮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요. 이 역사 인식과 군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군의 역사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6.25 역사를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기에 공사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더군다나 미래의 장교가 될 생도들 앞에서 당시의 책임이 이렇게 큰 목택동이를 좌우명을 내 좌우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 병적 기록부를 못 내는 거가 또 소환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김수현 의원님 반박도 이 좀 자질의 듣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네. 겁니다. 아무튼 뭐 성일정 의원님께서는 이제 전 국방위원장이기도 예. 하시고 안규백 의원님과는 국방위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안규백 장관은 뭐 국가안이라든가 안보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사태는 더 뭐 키우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라든가 그런 게 전혀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안규백 장관의 인품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평이 좋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지요. 근데 그렇게 자, 공세를 강하게 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은 공적 예. 자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의원들과 관계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인품적인 사적 관계지만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글쎄요, 뭐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부, 백전백승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그런 걸 갖다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리라고는 이제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좌우명 논란이 일다 보니까 과거 탈영 의혹, 이 논란도 이제 다시 소환되고 있고 이에 대해 더해서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이 탈영 이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제 취지의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이 관련 얘기도 녹취를 좀 들어보시죠. 안타까운 게 약간의 믿을 만한 그럴듯한 거짓말을 좀 하지 왜 그런 걸 사전에 준비를 못했을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준비단에서는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제가 아주 잘 친합니다. 저는 같이 근무도 했고.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별도 입장은 없습니다. 그 주장하신 김영수 전 소령님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실 생각인가요? 별도 대응 계획은 없습니다. 허위 사실을 계속 주장하시는데 왜 고발은 안 하시는 건가요? 그분이 이미 고발장을 접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뭐 탈영 의혹에 더해서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알고 있었다. 이 내용을 이제 폭로를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따로 이제 맞고소하거나 이런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뭐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소극적 대응이죠. 이 소극적 대응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니 이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장관 직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걸 장관 스스로가 증명해내야지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국방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압니다. 이게 다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다 질문을 했고, 예, 청문회 때요? 예, 그리고 학교에서 복학해가지고 공부했었던 그 학적 기록부하고 다 내놓고 이야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영창을 갔다 왔다고는 이러한 제보가 있으니 이게 사실이냐고 직접 물어봤고, 또 그게 해명이 명확치를 안 해가지고 상당히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예. 제가 정회를 선언을 하고 장관을 따로 만났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후보자한테 이거를 여야 간사와 위원장 3명만 보자. 그리고 어머니께서 밥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이게 기록이 좀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여야 간사 위원장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이걸 덮겠다. 그리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줄 테니까 네. 이거를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장관 후보자가 당시에 이것을 반대를 한 겁니다. 그거 보면 더 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다시 불거진 거란 말이지요. 전 이거를 왜 클리어를 못하는지 예. 이거 못하는 것 자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경적 기록 하나만 보면 이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텐데 언론에서도 이제 재차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마침표가 안 찍혀서 그렇거든요. 글쎄요. 아무튼 인사청문회에서 송일정 의원님도 다 검증을 하셨고 예. 일단은 장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건데 새로운 증거 없이 김영수 씨는 이제 전문 들은 사실을 갖다 얘기하는 사실은 뭐 법적으로는 크게 증거 능력도 없고 증거 본인도 뭐 없는 기록을 봤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인데 예. 새로운 확실한 증거 없이 이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예. 또 다른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안규백 장관이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사관학교 위해서 통합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반대를 하기 위해서 안규백 장관의 그 또 인사청문회와 또 이게 지금 타령이면은 한 30-40년 전 얘기겠네요. 그때 일을 갖다가 들어서 다시 또 그 약간 메신저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할 게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검증을 요구를 했지요. 그랬더니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출을 안 한 거예요. 예. 안 한 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야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네. 임명을 한 것이고 그 임명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더더욱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거를 얼른 내놔야지요. 이거 안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50만 대군을 이끄는데 정통성이 없어요. 예를 같은 들어서 논리라면은 예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령도 아니고 완전 미필 아닙니까? 그거 다 부동시라고 증명했잖아요. 해서 그럼에도 다 불구하고 증명했잖아요. 뭐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고 탈영 문제하고 부동시가 할 수 없는 그런 운동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왜 검증을 하자고 그렇게 치열하게 끝까지 추궁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들이 다 저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죠. 부동시 같은 경우 다 그게 의료 기록이 예.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부동시 얘기 논란까지는 얘기할 자, 건 그래서 아니고요. 예. 이거는 더더욱 국방부 장관의 자질과 관련되고 통솔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모피똥이 한 이야기까지도 또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군의 네. 안정을 위해서도 장관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클리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뭐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굵직한 국정 과제도 이제 국방부 장관이 키를 쥐고 이제 추진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좀 더 책임감 있게 해명을 하고 논란을 종결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이번 주말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 대전을 앞두고 있죠.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지지도 왼쪽이 호남이고요. 오른쪽이 서울입니다. 차이가 좀 있죠. 호남에서는 격차가 좀 벌어지네요. 57.7% 대 28.2%.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붙어 있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 39.9% 대 34.5%입니다. 네. 물론 뭐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네, 지금 네. 호남 표심 흐름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까지 나온 그 투표 결과도 사실 여론조사와는 좀 틀린 부분들이 많이 예. 있어서 저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장을 다녀와 보신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호남 민심은 김민석 후보한테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 여론조사는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추세는 그거는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호남 메가 프로젝트 추진도 좀 도움이 되는 걸까요? 김민석 후보에게는? 그거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호남인들께서 호남 분들이 정말 사상 유례 없는 투자와 또 새로운 그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해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호남하고 서울하고 좀 다른 게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수도권은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 이런 또 자신감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역별로 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으세요? 지선에서 서울시장을 지고 난 다음에 여당 내에서는 정청래 후보한테 그걸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명픽을 한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정은호 후보를 대통령께서 뽑아 올려가지고 한 거거든요. 사실은 후보 자질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데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오니까 지금 김승원 의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김민석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메가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 첫째는 1차 점검회의도 김민석 후보가 광주에서 후보 선언할 때 이게 앞에다가 놓고 발표를 했고 2차 점검회의는 이제 이번 주잖아요. 이번 주말에 있잖아요. 거기에 놓고 또 기자회견 하기 전에 요걸 2차를 놔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국가의 큰 대사, 미래를 먹고 사는 이 800조가 들어간 사상 최대의 이런 큰 프로젝트에 어느 후보를 위해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내주는 게 이게 정상이냐는 거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래도 호남에 여러 판단이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김민석 후보 대놓고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 그건 이제 호남 당원분들이 이제 선택하실 문제인 것 같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 대전을 앞두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은 나에게 올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호남, 서울, 경기 오기 전에 이렇게 1.48%인가요? 이 정도로 온 것이 기적이고 신기할 뿐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김민석 후보의 선거구호를 현수막으로 내걸고 불공정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성적이면 우리 당원들께서 정말 피눈물 나게 정청래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감사드리고 실제로 광주 바닥 민심, 일반 권리당원들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정청래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실제로 와서 귓속말로 그러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002년 노무현 배신안 생각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김민석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귓속말을 해준 뭐 당원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남 민심은 노무현을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 내 편이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저런 말이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을까요? 사실 정청래 후보께서는 지난 지선도 그렇고 호남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스킨십을 넓힌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고마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다음에 당과 청이 함께 이제 소리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쪽으로 전략적인 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을 꿰뚫어보는 성일종 의원님 끝으로 뭐 민주당 얘기지만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공정한 게임을 한다고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유리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메가 프로젝트에서부터 국회의원들이 거의가 20-30명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청래 후보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거의 팽팽하잖아요. 차이가 없잖아요. 정말로 공정한 게임이라고 한다면 전 정청래 후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게임이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선전을 하는데 김민석 후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현재 상황은 김민석 후보가 유리해 보이는데 지금 서울과 경기에 비교적 그래도 민주당의 전략적 판단을 하는 이러한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 호남 수도권 대전 YTN을 통해서
결과를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좀 말씀. 예. 성일종 의원님 견해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 예. 제가 대통령님을 만나서 그런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이 가득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건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고 네.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거는 속도전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쉼없이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4년을 8년처럼 일하겠다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걸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예컨대 7박 11일 그 순방 외교 그 사실은 이제 반도체라든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 외교 아닙니까? 오자마자 또 7시간이나 또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이나 이런 또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쉼없이 일을 하는데 자꾸 그거를 전당대회와 연결시켜서 대통령의 열정 그거를 갖다가 왜곡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일단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든 뭐든 다 오픈해서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다 오픈하시고 다 국민들 앞에서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한 열돔이 사라지고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남부지방의 가뭄은 여전한데요. 날씨의 최대 변수는 연이어 북상하는 태풍 비구름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대기 하층을 짓누르던 거대한 열돔에 마침내 균열이 생겼습니다.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경보는 전국에서 모두 해제됐고 남아있던 폭염주의보도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열대야특보 역시 호남과 제주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대구는 21일 만에, 부산은 24일 만에 기나긴 밤 더위가 누그러든 겁니다. 서울도 이틀째 열대야가 사라진 가운데 낮 기온이 35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무더웠지만 지난주보다 상대적으로 살만한 날씨였던 셈입니다. 굉장히 폭염을 가져왔던 어차피 이중 폭염은 사라져 버렸잖아요. 태풍 자체가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태풍은 3층까지 있는데 뜨거운 공격으로 우리나라 쪽 들어오질 못하죠. 하지만 최악의 더위가 가신 자리에는 바짝 말라붙은 땅이 남아 있습니다. 유럽 기상 수치 모델을 기반으로 본 표층 토양 수분 지도인데 농작물 뿌리가 위치하는 지하 40cm 깊이의 한반도 토양이 수분을 잃어 황갈색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강도 3에서 5 수준에 달해 최근 50년 평년 기준 최하위 수준의 극심한 토양 가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날씨의 최대 변수는 동해와 서해로 접근하는 연이은 태풍 잔해 비구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방패처럼 자리하고 있어 앞으로 날씨가 무척 유동적입니다. 이번 주 중후반 제15호 태풍 차놈이 약화된 이후에도 남은 수증기와 주변 기압기의 영향으로 강수 위치와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당분간 강수 변동성이 큰 상황이니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13호 태풍이 중국으로 상륙한 가운데 약화한 비구름이 다음 주 중반 서해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5호 태풍 차놈도 일본 도쿄를 관통한 뒤 동해로 진출해 이번 주 후반 우리나라 동해상까지 진출하겠습니다. 열돔은 깨졌지만 이번 주는 바짝 마른 토양 위로 찬 공기를 가진 고기압과 태풍 비구름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밤사이 경기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나서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이 몇 시쯤 난 거예요? 네, 이 불은 오늘 새벽 0시쯤, 그러니까 자정쯤에 경기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인화물질 보관 창고에서 났습니다. 지금이 12시 반 정도 됐으니까요. 지금 1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새벽 0시쯤에 자동 화재 속보 설비로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소방대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건물 내부에 화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에 이 직원들이 모두 귀가를 했다고 해서 대피 인원도 따로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근 공장의 기숙사 노동자 한 12명 정도가 인근 마을 회관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이 화재 원인이 지금 궁금하실 텐데 아직까지 원인은 나온 게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진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작업을 마치는 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일단은 큰 불길은 잡은 상태입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일단 9시 조금 넘어서 오늘 초진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큰 불을 잡았다는 뜻이고 지금은 잔불 진화 작업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연기는 막 계속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취재 기자 2명이 나가 있는데 이 보니까 계속 연기가 나고 연기가 검정색이었다가 또 희뿌연색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이제 시시각각 바뀌긴 하더라고요. 또 이 당국 대응을 조금 보면 새벽 1시 반쯤에는 대응 1단계, 또 2시 40분쯤엔 2단계를 발령을 했고 또 이제 다른 시도 장비까지 총력으로 이제 투입을 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이라는 게 있는데 새벽 3시 40분쯤에 발령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 8시 반쯤에는 대응 단계가 모두 해제가 됐고 또 이 소방동원령까지 다 해제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창고 안에 위험 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더 걱정이 됐었는데 정확히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예, 이 지금 회사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물류 서비스 제공 업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류 보관, 재작업, 운송, 운반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일을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위헌물 그리고 유해 화학 물질 이렇게까지 또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보면은 창고가 모두 7개의 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알코올, 또 석유, 뭐 이런 위험물 허가량이 1255만 리터에 달하는 대규모 위험물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2차 전지까지 보관 중이라고 해서 더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화재가 발생한 동을 들여다보면 위험 물질을 최대 191만 리터를 보관할 수 있어서 실제로 진짜 자칫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화재 발생동을 포함해서 그런데 다행히 2개 동에만 피해가 있었고 나머지 5개 동으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다행인데 그럼에도 위험 물질이 있어서 또 타고 있죠. 주변 피해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소방당국 설명을 들어보면 소방도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이 주변으로 옮기진 않을까 이 부분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화재 발생 장소 주변에는 식품 공장, 철강 공장, 폐차장 이렇게 일종의 공장이 많은 산업단지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 소방당국이 대응을 잘 해줬던 덕분에 인접시설로 불길이 번지는 거는 차단을 했고요. 또 정부에서도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달라, 또 차량은 우회를 해달라 이런 재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앞서 현장에서 송수영 기자가 역한 냄새 난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위험 물질 연소되다 보니까 환경오염 우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소방이 이제 물로 불을 끄고 있는데 이 유해 화학 물질을 다루는 공장이기 때문에 창고이기 때문에 이 물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가면은 정말 환경 오염 우려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국이 지금 평택시와 환경 오염 통제 팀을 따로 꾸렸다고 합니다. 이 통제팀 차원에서 소방 용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제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근 하천에 2가지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좀 추가로 확인을 해보니까 아침 7시 기준으로는 하천에 유해물질 유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당국은 화학물질 종류와 발화 요인, 또 유독가스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열 때문에 현장 접근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YTN으로 이번 화재 관련해서 많은 제보가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관련 영상들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 제보 영상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달리는 자동차들이 보이고요. 그 옆에 보면 시꺼멓게, 희뿌옇게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동영상이 촬영된 건 오늘 새벽 5시 40분쯤인데요. 서평택 분기점 인근에서 촬영된 공장 화재 모습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접근하면서 전하기로는 목적지까지 10km 정도가 남았는데 연기가 보인다고 했거든요. 사실 이 직선 거리로 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만큼 연기가 아주 크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도 보겠습니다. 지금 어두운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해가 채 뜨지도 않은 시간이고요. 도로 너머로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달리는 차 안에서 찍은 영상인데 연기 사이로 지금 조그맣게 빨간 불빛이 불길이 하단에 보이네요. 불길이 보일 텐데요. 이 제보자분과 연락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먹구름이 낀 거로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날이 어두워서 그런 것 같은데 취재진 전원으로는 이 화재 초반에는 펑펑 터지는 폭발음까지 들렸다고 하네요. 지나는 분들도 많이 놀랐겠어요. 아무래도 바로 좀 이제 이상하다는 거를 감지하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을 보면 지금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는데요. 검은 연기가 가로로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아파트 단지 뒤쪽까지 뻗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새벽 5시쯤에 안중읍에 있는 아파트에서 촬영한 화재 모습이거든요.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될 정도로 이 큰 화재가 발생해서 인근 주민들 우려도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보 영상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더 구체적으로 보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사회부 취재기자였습니다. 김다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안성시에서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가 마주오는 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먼저 어떻게 발생한 사고입니까? 네, YTN으로 들어온 제보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승용차의 앞쪽부터 절반 이상이 완전히 찌그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고 마주 서 있는 덤프트럭 역시 앞부분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삼중면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승용차에 타 있던 20대 남녀 3명이 모두 숨졌고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은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 6차로였고 중앙 분리대는 없었는데요.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트럭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숨진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회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계입니다. 이 사설 구급차의 실태를 알아보는 YTN 연속 보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중학생 참변뿐 아니라 구급차 사고로 지난 5년간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4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응급 환자를 위한 운행이 아닌 경우도 많아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상봉동. 파란불에 교차로를 지나던 SUV를 사설 구급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구급차는 보행자를 덮쳤고 70대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인천에서도 요양병원으로 향하던 사설 구급차가 신호 위반 사고를 내 90대 환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구급차가 신호를 어겨가며 달릴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사이렌부터 켜는 사설 구급차들 때문에 시민들은 이 구급차에 대한 신뢰를 잃고 진짜 위급한 순간에 양보하기를 주저하는. 환자를 살리겠다며 위험천만 운전을 하다 되려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구급차 사고는 해마다 수십 건씩 발생합니다. 보험개발원을 통해 11개 보험사에 접수된 구급차 사고 통계를 받아봤습니다. 먼저 사망자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4명, 지난해에는 9명이나 숨졌는데 최근 5년간
2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는 어떨까요? 해마다 수백 명. 지난 5년 동안 무려 4,4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이 대부분 파손된 대형 사고만 해도 매년 수십 건씩 발생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신호 위반이 가장 많았습니다. 구급차가 사고를 내거나 당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 집계인데 문제는 반복적으로 사고를 내도 사설업체에 가할 수 있는 마땅한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응급의료 체계에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아닐까. 보건복지부는 운행 중 사고를 낸 사설 구급차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언제쯤 마련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여야는 집값 상승과 공급 절벽 책임을 미루며 후속 입법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엔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려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한바탕 충돌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여야가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 엄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입법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들을 위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필요하다는 차원인데 정작 국민의힘 협조가 없어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은 의석수 우위로 밀어붙이더니 이제 와서 야당 탓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올해 수도권 지역 26만 호 주택 공급을 외쳐왔는데 4분의 1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출범 1년 공급 성적표를 놓고도 꼬집었습니다. 아침에 이 발언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원하는 법안은 마음먹은 대로 밀어붙여 왔던 집권 여당이 유독 주택 공급 입법에 대해서만 야당의 발목 잡기를 운운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야 부동산 정책 공방은 오후 2시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화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정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인데요. 김윤덕 장관 등 기관 증인들도 대거 나올 예정이라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사실상 전당대회 명운을 가를 호남 지역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까지 6일 남았습니다. 권리당원 3분의 1 안팎으로 최대 격전지죠. 호남에서 첫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내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때 못했다면 13일에서 14일 ARS 투표가 이뤄지고요. 또 15일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현재 1.48%포인트 안팎의 초박빙 구도 속에 결론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김 후보는 오늘 전북 전주 현대차 공장 앞에서 유세를 시작했고 정 후보는 온종일 전남 광주를 누빕니다. 송영길 후보 역시 전남 광주 지역 대학부터 방송까지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현재 친명, 친청 간 3대2 구도인 최고위원 후보 성적도 관심입니다. 당선권 끝자락인 5위를 놓고 친명 김용 그리고 친청 이성윤 후보가 지역별로 엎치락 뒤치락인데요. 누적을 기준으로는 5위가 김용 후보로 우세한 편이지만 6위인 이성윤 후보와 0.77%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이변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원들 간에 이 세경쟁이 격화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비당권파 당원들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중진 의원 33명에 보낸 장 대표 퇴진 연판장에 대한 답변을 거듭 촉구할 예정인데요. 당내에서는 3선, 4선 의원들 일부가 별도 회동을 준비하는 기류도 포착이 됐습니다. 앞서 나흘 전에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 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했습니다. 당원 서명 2만 3천여 개를 받은 거로 나타났는데요.
차후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서명도 받아서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한 장동혁 대표 퇴진을 외치는 당원들이 최근 2만 2천여 개, 지금 기준으로는 2만 7천여 개 서명을 받은 데 맞불 성격입니다.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는 장동혁 대표를 둘러싸고 당원 간 새 경쟁 조짐이 격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재가동한 조강특위부터 오늘 오전 선출직 공직자 TF 회의, 그리고 이달 말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안 발표 계획까지 곳곳에서 당권 강화 행보를 예고하는 분위기라 향후 상황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 기자입니다. 남미 국가인 콜롬비아 서부에서 현지 시간 10일 오전 7시쯤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132명이 숨지고 57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 1,600채가 파손이 됐고 그중에 61채가 완전히 무너져 잔해에 갇힌 주민들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코 지역의 산호세 델 팔마르 인근으로 서부 지역 주요 도시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들의 피해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콜롬비아 한국대사관은 지진 발생 직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피해 상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콜롬비아에는 약 800여 명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수도인 보고타 일대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1,200명이 숨진 1999년 대지진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지않은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커피 삼각지대로 불리는 곳입니다. 마니살레스가 주도인 칼다스주, 페레이라가 주도인 리사랄다주, 아르메니아가 주도인 킨디오주, 이 세 개 주를 커피 삼각지대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두꺼운 화산재와 퇴적층 지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토양 덕분에 커피가 잘 자랍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토양이 지진파를 흡수하지 못하고 증폭시켜서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특히 피해가 컸던 페레이라는 진앙에서 직선으로 60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1999년 1월 25일에도 커피 삼각지대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페레이라 등에서 수천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20만 명 넘는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아르메니아시 건물 60에서 70%가 파괴되는 등 20억 달러, 당시 GDP의 2% 정도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 지역과 양상 등이 그때와 비슷해 이번에도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6월 말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연이어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강진으로 6천 명 넘게 숨졌습니다. 베네수엘라와는 지진 단층이 달라서 일단 이번 지진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콜롬비아가 속한 단층은 나스카판으로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커피 삼각지대는 로메랄 단층대 위에 있는데 나스카판이 이 밑을 지속해서 파고들어가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배우자에게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대한축구협회 성접대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씨가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 받았다 인정은 했습니다. 근데 뭐 직접 받은 건 아니고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재판이 김건희 씨 재판이 아니에요. 예. 김기현 씨 부부가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 백을 줬는데 네. 그게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어서 김기현 씨 부부에 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이제 증인을 출석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증인을 불렀는데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 이번에 나와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네. 일단 뭐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근데 인정을 했는데 뭐 깔끔하게 다 인정한 건 아니고 네. 자기가 이제 받았는지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본인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공직자 배우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받았느냐 아니면 모르고 받았다가 이제 나중에서 알았다. 이것 자체는 일방적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예. 일방적으로 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몰랐다. 그러면 어떤 도덕적인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이제 도덕적인 어떤 비난 가능성 이런 걸 좀 염두에 둔 진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압수수색했는데 지금 김기현 측에서 준 로저비백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발견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필 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는데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 자필 편지.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내용이죠. 저런 포스트잇까지 예.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저건 뭐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측에서는 사실은 뭐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청탁 목적으로 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니까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를 이제 증인으로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런 편지나 포스트잇이 발견이 되면서 몰랐다라는 것이 조금 그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당대표 부인이 손편지까지 써가지고 백을 준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과연 몰랐을 리가 있을까? 근데 본인은 직원들이 뭐 관리를 해서 정리를 해놔가지고 예. 나중에 봤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얼마나 백을 많이 받았으면 이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줄 때 뭐 좀 티를 낸다고 할까? 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 표시도 하고 향후에 있어서 어떤 대통령 영부인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좀 혜택을 좀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게 있었을 건데 이걸 줬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줬을 때는 몰랐다. 좀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죠. 예. 진술 중에 이런 말은 왜 굳이 했을까라는 여러 가지 진술이 있던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영부인은 클러치 가방에 이제 옷에 따라서 맞추려면 여러 개가 필요해서 뭐 짝퉁도 많이 샀다, 당근에서 짝퉁 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왜 한 걸까요? 왜 그 얘기까지 하는지는 잘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아마 예.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 옷을 입다 보면 이제 클러치백, 이제 작은 네. 백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필요로 하는데 이제 수없이 많다. 그러니까 사실을 받았을 때도 인지하지 못했다. 예.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했을지 모르고 이제 또 하나 의도는 뭐냐면 이제 몰랐다는 거에 대한 자기의 어떤 보강되는 진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씨가 준 백 로저 비비백도 있지만 네. 내가 짝퉁으로 당근마켓 산 로저 비비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김기현이 준 로저 비비백하고 자기가 짝퉁으로 산 로저 비비백하고 예. 분간 없을 정도의 어떤 백들이 많이 있었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저런 얘기를 왜 했을까라는 좀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영부인이 또 짝퉁을 사는 게 그래요. 그렇게 짝퉁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이제 짝퉁 자체는 예. 사는 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렇지만 그걸 제주에서 판매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영부인이 어떤 옷차림에도 짝퉁을 들고 다니면 그건 다 표가 나 있거든요. 다 언론이 다 찍어대지 않습니까? 예. 더구나 이제 해외 나갔을 때 만약에 하나 대한민국 영부인이 백을 들고 왔는데 짝퉁이더라.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국가에 대한 이미지 훼손 이런 것이 되는데 지금 영부인이라는 어떤 자부심이랄지 영부인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게 없고 그냥 외모에만 너무 치중하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배적이 아닌가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네. 재판 중에 또 김건희 씨가 특검을 향해서 뭐 그간의 영부인들 다 자기처럼 조사해봤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떤 태도가 지금까지 재판과는 좀 달라진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저것도 사실은
근데 특검 측 질문을 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당대표 부인으로부터 백과 선물과 편지를 받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백과 선물을 받은 것이 이례적이라는 게 아니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왜 기억을 못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마치 부인 김기현 당대표로부터 백을 받는 것이 이례적이다. 그렇게 아마 그 특검의 질문을 좀 착오로 일으킨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부인들 다 수사해봤냐, 영부인들 다 백 박는 거 아냐 모르냐, 왜 이걸 이례적이라고 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다. 그리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절도범이 뭐 절도를 했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경찰이 취조를 하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나 말고도 절도한 놈들 많은데 이제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다른 영부인들은 조사해봤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재판이 너무 좀 나에게만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이 진술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전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텔레그램 나눈 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김정수 여사랄지 이런 다음에 수사는 어떻게 돼가느냐,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느냐, 뭐 그런 생각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뭐 특검 재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판사님께서 한쪽 편만 들지 말고 정확히 들어달라 뭐 이렇게도 항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판사가 김기현 부부에 대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백을 줬느냐 안 줬느냐,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백을 주는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 재판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사실 김건희 씨한테는 뭐 형사적으로 불리하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일단 뭐 백을 받았잖아요. 죄는 안 되지만 받아서는 안 될 백을 받은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저게 이제 뇌물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추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모순되면 이제 판사가 계속 아니 그게 말이 됐느냐, 예를 들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좀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김건희 씨가 했던 걸로 보여요. 또 눈길을 좀 끌었던 게 재판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재판이 나왔으니까 그 전에 있던 과태료를 깎아달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원래 이런 발언을 뭐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하게 되나요? 아니 이제 피의자는 아니고 증인이죠. 증인이. 증인인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면 과태료 200이나 이제 3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길에 나오면 증인이 깎아달라고 할지 아니면 사진을 봐달라고 안 해도 대부분 재판부에 취소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깎아주는 게 아니라 안 내도 되는 거의 되는 거군요. 깎아주는 게 아니고 그냥 없던 걸로 하죠. 이런 말 안 했어도 그러면. 안 했어도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없던 걸로 했을 거예요. 근데 뭐 300만 원인데 조금만 깎아달라. 그러니까 아마 저런 부분을 아마 주위에 변호사들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미리 언급을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300만 원 좀 깎아달라고 하니까 300만 원에서 100만 원 깎거든요. 뭐 50만 원 깎거든요. 이제 그런 뉘앙스도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듣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죠. 네. 어쨌든 김기현 국민의힘 부부가 이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이게 또 관건일 텐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뭐 청탁금지법 위반이 저 금액도 뭐 제가 알기로는 로저 비비 백이 한 20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뇌물성 가까운 청탁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저 정도 되면 벌금형으로 끝나죠.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어떤 실적을 위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식 재판에 이제 회부를 하고 기소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제 벌금형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관련 재판은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축구협회 성접대 수사 관련 내용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성접대 이 사건이 15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걸 실제로 다룰 수 있느냐 공소시효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파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피파에 이제 윤리 규정이 있는데 예. 이제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2011년도, 12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5년 정도 흐른 네. 사건이기 때문에 피파 자체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윤리적으로 어떤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근데 올림픽은 달라요. 근데 올림픽은 이제 IOC 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네. 거기에는 뭐 시효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선수에 대해서 출전에 대해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박탈 하느냐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전에 땄던 메달 이걸 박탈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IOC에서는 논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다음 달 아시안컵이나 내년 1월 뭐 아시안컵 이런 거는 뭐 출전하는 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예. 왜냐면 이제 피파는 공소시, 피파 윤리 강령은 공소시가 끝났지만 예. IOC 위원회는 또 이와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아마 그 게임 자체를 앞으로 참가를 못하도록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예가 된 게 있는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해서 도핑 테스트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도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참가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뭐 러시아 이름을 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아시안컵 참가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2011년도, 2012년도, 특히 2012년에 런던 올림픽 관련된 거, 그때 우리가 3인가 했던가요? 예. 그래서 4강 안에 들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메달을 박탈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건 뭐 제가 볼 때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국제적 망신인데 끝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이제 국민에게 여러 가지로 지금 실망감을 주고 있는데 사과문이라고 냈는데 구성원 다수가 몰랐다 이런 내용을 좀 강조하는 내용으로 내가지고 또 사과문이 굉장히 좀 파장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내부 구성은 몰랐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일부가 저지른 비위 행위다 할 수는 있는데 보면 또 수십 년 전의 일이라고 했어요. 옛날 얘기다 이런. 옛날 얘기 왜 들춰가지고 이렇게 나라 망신시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취지로 보여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일단 어떤 스포츠의 어떤 가장 핵심 가치는 공정성, 페어플레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축구협회는 뭐 쭉 이어왔던 축구협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축구협회 자체에서 잘못한 게 맞죠. 그러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랄지, 그다음에 뭐 대책이랄지, 그다음에 지금 이게 외부에 알려져 가지고 엄청 국가적 이미지 훼손이 됐잖아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반성하고 어떤 각오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왜 십수년 전에 한 일 가지고 이렇게 들춰냈느냐, 언론에서 특히. 이런 뉘앙스가 있는 사고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 대해서 이제 비판이 많이 있는 거죠. 네, 뭐 실망감이 중첩된 게 너무 여러 가지라서 앞으로 맞습니다. 축구협회 정말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다음 달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73일 동안 서울 전역에서 통합 공연예술 브랜드인 2026 서울 어떤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오늘 오후 송영종 대표이사와 소리꾼인 오정혜 공동추진위원장, 그리고 이루다 예술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정혜 공동추진위원장은 서울 어떤 페스타는 들여다볼수록 거대하다며 2회차인 행사가 이렇게 보폭이 넓을 수 있을까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우 하영이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공개했다가 중저부의 친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소속사는 처음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관련 기록이 확인되자 성급한 해명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넷플릭스 중증 외상센터로 이름을 알린 배우 하영. 최근 신작 홍보를 위한 인터뷰에서 4대째 이어진 의사 집안의 내력을 잇따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그 증조 할아버지부터 의사를 하셨다고 들었어, 나는. 내가 듣기로는 양의학으로 한양에 이제 개업을 아마 처음 하신 진짜? 의사라고.
일본에서 서양의학을 공부해 서울에서 개원했다는 구체적인 단서에 온라인에서는 증조부가 의사 안상호라는 추정이 나왔고 친일 행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소속사는 증조부가 안상호인 것은 맞지만 친일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100여 년 전 기록들이 잇따라 소환되면서 파장은 더 커졌습니다. 1918년 12월 10일자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입니다. 서양 의술을 수입해 성공한 안상호가 일선동체의 가정을 만드는데도 제일 먼저 성공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일본과 조선을 하나로 묶으려 했던 일제의 선전 논리가 담긴 표현입니다. 안상호가 평의원으로 활동했던 대정친목회 역시 조선 총독부 정책에 협력했던 친일 성격의 단체로 평가됩니다. 다만 안상호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이나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 인명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하영의 SNS에는 누리꾼들의 비판적인 댓글이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자 결국 소속사는 입장을 번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가 확인 결과 안상호가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무근이라고 성급하게 답변해 혼란을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조상의 행적을 후손에게 책임지을 순 없지만 자랑스럽게 꺼낸 가족사로 100여 년 전 기록까지 검증받게 된 상황. 광복절을 앞두고 불거진 논란에 성급한 해명까지 더해지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